그날의 바다는 유난히도 푸르렀습니다. 포항 끝 작은 어촌, 거친 바위와 낡은 어선이 늘어선 항구에서 저는 굳은 살 박힌 손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소금기 묻은 거친 손가락 사이로 그물코가 미끄러질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이상한 전율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 표면을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그 순간, 햇빛 사이로 희미한 흰빛이 파도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이유도 모른 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 같은 뜨거운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기 봐, 흰 거북이다. 잡아 팔자. 누군가의 날카로운 외침에 항구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몰려들었고, 어떤 이들은 그물을 거칠게 끌고, 또 어떤 이들은 반사빛을 내는 날카로운 작살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탐욕과 흥분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흰 거북이면 중국에 팔면 대박이야.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어서 잡아, 도망가기 전에. 불현듯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물 바늘이 마른 모래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슬로모션처럼 느리게 들렸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모래사장을 박차고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를 향해 던져지는 그물, 물보라를 일으키며 허공을 가르는 작살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고 오직 제 심장 박동만이 귓게 울렸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 살려주자.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옷을 무겁게 적셨지만 그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달려가는 동안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에 발목을 베었는지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런 건 눈곱만큼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하얀 등껍질만이 제 눈앞에 가득했습니다. 거북이에게 씌워진 그물을 맨손으로 잡아 찢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그물줄이 제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쓰라린 통증이 손끝에서부터 팔뚝까지 전기처럼 퍼져나갔지만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뭐 하는 짓이야. 돈이 물 건너가잖아. 야, 한준식,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밥줄을 끊어. 마을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채 필사적으로 그물을 찢었고 마침내 그물줄이 끊어지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 입은 흰 거북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는 수천 년의 지혜와 바다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몸을 떨더니 마치 감사의 인사라도 하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왼쪽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북이의 하얀 등껍질에는 작살이 스친 자국이 선명하게 붉었고 그것을 보는 제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래, 잘 가라. 다시는 사람들 근처에 오지 마. 우리는 잔인하니까. 피투성이가 된 손을 차가운 바닷물에 담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난 상처가 소금물에 닿아 따끔거렸지만 그 통증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한숨과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우리 모두 부자 될 기회를 날려버렸어. 쯧쯧, 한준식이 저러다 평생 가난하게 살겠네.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무거워진 옷을 끌며 조용히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피로와 허기가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낡은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이상하게도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바다가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물에 찢긴 손바닥을 거친 붕대로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이 뭐 그리 대수일까?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흰 거북이가 헤엄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항 끝자락, 소금기 어린 바람 사이로 거칠고 상처난 손끝에 닿은 작은 기적. 모두가 잡으려 할 때 나는 놓아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뜻밖의 행운, 그리고 끔찍한 배신. 돌이켜보면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 이런 결과로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조용한 반전과 뜨거운 기적을 끝까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내 이름은 한준식, 58배 주름진 얼굴을 가진 평범한 어부입니다. 포항 끝자락, 높은 아파트도 화려한 간판도 없는 조용한 항구 마을에서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지긋지긋한 가난과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 저를 떠난 아내와 도시의 불빛을 좇아 서울로 떠나간 두 아들이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 그 빈자리가 검은 구멍처럼 저를 삼키려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끝없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살갗을 스치는 짠 바람뿐입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도 없이, 누군가의 깨우는 목소리도 없이, 오직 제 몸에 새겨진 시계가 저를 일으켜 셉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면 물방울 사이로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 동안 끓는 물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허전한 마음의 빈 공간을 잠시나마 채웁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가끔 새벽을 알리는 갈매기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립니다. 5시, 오래된 경운기를 타고 항구로 향합니다. 삐걱거리는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릅니다. 아직 별이 남아있는 짙은 감색 하늘 아래, 저는 그날의 새벽 경매에서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일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물고기의 눈빛이 흐릿하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아가미의 색이 선명하지 않으면 손도 대지 않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게 물고기의 신선함을 가르는 일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8시 가게 문을 엽니다. 녹슬고 낡은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게는 조용합니다. 주로 오래된 단골들이 한두 명 들르거나 길을 잃은 듯한 관광객들이 가끔 들어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칼질 소리, 밥솥에서 올라오는 보글보글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가 적막한 가게를 채웁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도 저는 나름의 작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손님이 없을 때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바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제 마음을 어루만지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제 가슴도 오르내립니다. 가끔은 그 바다 너머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파도와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밤이 되면 어두운 가게 문을 닫고 작은 테이블에 홀로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차갑게 식은 소주는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나마 외로움을 마비시킵니다. 낡은 TV에서는 항상 같은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정치인들의 다툼, 세계 어딘가의 전쟁, 화려한 도시에 번쩍이는 불빛들.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대로입니다. 가끔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온기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그리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이 지나고 나면 결국 또 다시 아침이 오고 삶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거칠게 밀려왔다가도 결국에는 고요하게 밀려나가는 그런 리듬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제 유일한 사치는 낚싯배를 빌려 혼자 바다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부들이 큰 고기를 노리고 먼 바다로 나갈 때 저는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다와 저, 그리고 낚싯대만이 존재합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마음의 주름을 펴주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갈매기의 날갯짓이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를 잠시나마 들어 올려줍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껴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싱싱한 도미를 고르고 가게를 열고 몇 안 되는 손님을 맞이하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수천 번 반복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흰 거북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제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는 없었습니다. 주변으로 물고기들이 은빛 비늘을 번뜩이며 지나갔고 바닷속 식물들이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강렬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상승하는 그 빛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대한 흰 거북이였습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무수한 점들이 박혀있는 하얀 등껍질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눈빛은 깊디 깊은 심해의 비밀과 오래된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그 순간 거북이의 목소리가 물속을 진동시키며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넌 좋은 일을 했어.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해. 작은 선택이 큰 파도를 만든다는 것을. 거북이의 목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종소리가 뒤섞인 듯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스한 손길이 제 가슴을 쓰다듬는 듯한 편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돌아 헤엄쳐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감각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온 몸의 감각이 예민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가슴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면의 어떤 부분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더 맑고 선명했고 바다의 파도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손에 닿는 물건들의 감촉도, 코를 스치는 바다 내음도 모든 것이 더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릿한 안개 속에 살다가 갑자기 맑은 시야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흰 거북이 놓아준 사람이지.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묘한 존경심을 담은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제가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반찬을 사러 가게 앞을 지나가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들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친근한 미소를 띤 그녀는 손에 복권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식 씨,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 보이네. 복권 한 장 사볼래? 요즘 당첨 운이 좋다더라고. 어제는 우리 옆 동네 박 씨가 5천만 원 당첨됐다잖아. 평소 같으면 그런 거 믿지 않는다며 웃으며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지갑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건네며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받아든 복권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의 꿈과 아침의 이상한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바지를 세탁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적이다 구겨진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별 기대 없이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와 복권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4개의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300만 원 당첨.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뻐 날뛰었을 텐데 기쁨보다는 묘한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마치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것 같은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로는 더 큰 흥분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아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앞에 하얀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문득 그 흰 거북이가 생각났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그 신비로운 목소리. 넌 좋은 일을 했어.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반가움, 의심, 혼란, 기대감이 모두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그 거북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진짜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 저의 일상에는 마치 봄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 작은 행운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거미줄이 쳐질 정도로 한산하던 횟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우연히 들러 제 가게 도미회를 먹고 극찬한 영상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회는 처음 먹어봐요.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도 먹을 가치가 있어요. 영상 속 그의 말 한마디에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1시간씩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생선회를 만드는 제 손길은 평소보다 더 정확하고 능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칼을 댈 때마다 생선의 근육이 정확히 분리되었고 회를 뜰 때마다 두께가 완벽해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맛있는 횟집이 있었나 라며 감탄했고 심지어
다음 주말에 예약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준식이 형, 갑자기 무슨 비법이라도 터득한 거야. 회가 달라졌어. 단골이 놀라서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흰 거북이의 축복이겠지요. 어느 날은 낚싯배를 빌려 바다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바다는 저를 위한 잔치라도 벌이는 듯했습니다. 귀한 농어가 연달아 낚싯줄에 걸려들었고 그 크기는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함께 낚시를 하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준식아, 내 낚싯대에 뭐 발랐냐? 물고기가 줄 서서 걸리잖아. 맑은 하늘 아래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농어를 끌어올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 잡기도 힘든 물고기였는데 그날은 마치 제 낚싯바늘을 향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바다가 저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 마을 시장에서 열린 경품 행사에 우연히 들렀다가 덜컥 1등에 당첨되어 새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추첨 상자에 손을 넣는 순간 이상하게도 손끝으로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손을 이끌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등 상품권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식이 형, 요즘 팔자 폈네. 복권에 당첨되고 가게는 손님으로 넘치고 이젠 경품까지.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제가 무슨 부적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지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온 제게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홀로 누워 생각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복도 쉽게 오는 건 없다는 걸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삶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가끔 그 흰 거북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거북이는 항상 멀리서 저를 바라볼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또는 준비하라는 듯한 그 통찰력 있는 눈빛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 금고에는 처음으로 여유 자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가게 리모델링을 조금씩 진행했습니다. 낡고 흔들리던 테이블을 튼튼한 새 것으로 바꾸고 녹슬었던 주방 설비도 새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지붕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새 간판도 달았는데 그 밝은 색깔이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득 불안감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혼자 소주를 마실 때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조여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만 계속될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생에서 얻는 모든 것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잘 배웠으니까요. 행운의 물결이 높이 솟을수록 그 뒤에 찾아올 파도는 더 거칠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가장 아픈 형태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마치 평온한 바다 아래 숨어있는 암초처럼
재앙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한동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태수,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였습니다. 한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지만 서울로 떠난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사람입니다. 준 씨가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겁고 깊어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톤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물에 젖은 검은색 외제차 키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번듯한 수트를 입고 손목에는 비싸 보이는 금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옷차림도 고급 명품 브랜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앉아라.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골목 횟집에 낡은 의자에 앉은 그의 모습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과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소주잔을 부딪히고 옛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학창시절 함께 바다에서 수영하던 기억, 처음으로 몰래 담배를 피우다 들킨 날, 첫 술을 마시고 함께 취했던 시간, 처음으로 소개팅을 갔다가 망쳐버린 이야기까지.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 찼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형, 나 서울서 꽤 성공했어.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회사도 몇 개 운영하고 있어. 직원만 300명이 넘어. 태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이 넘쳤지만 어딘가 허황된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의심을 접어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큰 꿈을 꾸며 저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던 친구였으니까요. 넌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구나. 횟집도 잘 되는 것 같더라. 들어오니 손님들로 북적이던데. 태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제 작은 성공을 알아봐 준 것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주를 마셨고 병이 3개째 비워질 때쯤 태수의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준 씨가 사실 내가 부탁 하나 있어서 왔어. 그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슬슬 짐작이 갔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친구가 그저 옛정 때문일 리는 없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횟집 명의만 잠깐 빌려줘. 한 달만이라도. 회사 일로 담보가 필요한데 내 명의론 더 이상 대출이 안 돼. 담보 걸려도 손에 없게 할게. 이자는 물론이고 한 달 후에 돌려받을 때 1,000만 원 보너스로 줄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횟집은 제가 평생 일구어온 전부였습니다. 부모님도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떠나가고 남은 것은 이 작은 가게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맡긴다는 건 제 생명줄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망설이는 제 모습에 태수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준 씨가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내가 널 속이겠어? 한 달 만이야. 내가 지금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는데 그게 성사되면 다 갚을 수 있어. 제발 도와줘. 태수의 진심, 어린 눈빛과 오랜 우정,
그리고 그간의 행운들이 주는 자신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흰 거북이의 축복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 그것은 행운이 아닐까요? 결국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태수가 내민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옛 친구를 믿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어딘가 잘못된 듯한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곧 태수의 환한 미소에 그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태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커피숍에서 찍힌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났던 카페 영수증인데 추억 삼아 챙겨. 우리 다시 시작하는 우정의 증표로. 그 순간만큼은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제 인생을 뒤바꿀 거라고는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무거웠지만 오랜 친구를 도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흰 거북이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침 일찍 우편함에서 발견한 등기 우편 한 통이 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낯선 은행에서 보낸 담보대출 통보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인즉 제 가게가 정태수 명의로 담보대출이 잡혔고 이미 2달치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흐릿하게 떨려 보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날 서명한 서류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서류였던 것입니다. 태수는 제 가게를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고 대출을 받은 후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곧바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음성만 들렸습니다. 문자도 이메일도 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처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다고.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벽을 치는 저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2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 온몸에 힘이 빠졌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은행에 달려갔지만 상황은 더욱 암담했습니다. 서류상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경매 신청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은행 직원의 차가운 말투는 얼음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씨, 서명하실 때 확인 안 하셨어요? 이건 완전한 소유권 이전 계약서인데 이미 법적으로 정태수 씨의 재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제 터전, 제 삶의 전부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가게는 제 전부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애원했지만 은행 직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부엌에 쌓아둔 신선한 생선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 듯 했습니다. 횟집 문을 걸어 잠그고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시커먼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방파제에 홀로 앉아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고 저는 그저 바다의 일부가 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감각도 생각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채로. 눈물이 마를 때쯤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손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태수가 준 구겨진 커피 영수증이었습니다. 무심코 꺼내보려다가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시간을 보고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수증을 바라보던 순간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시간. 그것은 제가 태수를 만나 서류에 서명한 바로 그날,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커피숍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태수를 만나 서류에 서명했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을 꽉 쥐고 있는 제 손이 떨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현듯 솟아오른 희망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던 그 종이 한 장이 갑자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영수증 한 장이 제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방파제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 싸울 수 있다는 용기가 조금씩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흰 거북이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거북이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그 검은 눈동자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영수증을 품에 안고 시내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커피 얼룩이 묻고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마치 보물처럼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무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지만 네 번째 방문한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젊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정태수 씨 쪽이 유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에 본인이 서명하셨으니까요. 법원은 보통 서명의 효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계약서 서명했다는 날 찍힌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나는 커피숍에 있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태수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의 눈빛이 갑자기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이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명 시각과 영수증 발행 시각이 겹치는데 동시에 두 장소에 계실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준식 씨를 사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희미했던 희망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점점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커피숍 CCTV도 요청해 볼 수 있고 혹시 그날 가게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증인이 있다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날 가게에 있었던 단골 손님들, 그날 찍었을지도 모르는 사진들, 남아있을지 모르는 카드 결제 기록들. 여러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 CCTV도 있을 거예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저희가 술 마시는 걸 보셨다고 했고요. 희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 CCTV 자료를 요청하고 가게 주변에 다른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해 그날의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날 맞아요. 준식 씨가 오후 내내 가게에 있었던 걸 봤어요. 3시경에 들어갔다가 5시쯤 나왔는데 양복 입은 남자랑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제가 인사도 했는데 정신없이 이야기하느라 못 알아보셨나 보네요. 동네 슈퍼 할머니의 증언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습니다. 또 다른 단골은 그날 찍은 사진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 흐릿한 사진 속에는 가게 안에서 태수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힌 시간은 정확히 영수증에 찍힌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승리의 확신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커피 영수증 한 장, 그 하찮던 종이 조각이 제 삶을 다시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날 제가 구한 흰 거북이가 돌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계약 무효 소송과 함께 경매 절차 중지 신청을 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판사는 일단 경매를 중지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한시,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급한 불은 껐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가게를 당장 잃을 위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흰 거북이가 바다 위로 솟아올라 미소 짓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 꿈속에서 저는 거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나선 병사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다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득 창밖으로 흰새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왠지 모를 평온함이 잠시 가슴을 스쳤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정태수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의 친구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대형 로펌의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냉정하게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양측의 주장이 오갔습니다. 태수 측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수는 원고 한준식과의 합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고가 명확히 서명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태수 측은 제가 돈을 받고 가게를 판 후 마음이 바뀌어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정직하게 살아온 제게 이런 모욕을 주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고 무릎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내 작은 터전, 그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저희 변호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커피숍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정태수로 보이는 남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저와 비슷한 체격의 누군가가 앉아 무언가에 서명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계약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시간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영수증, 단골 손님들의 증언서, 그리고 가게에서 찍힌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서명 시각의 모순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적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은 한준식 씨의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필적 감정 결과, 이는 분명한 위조입니다. 법정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고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며 반박할 내용을 찾으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정태수는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허위로 서명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원고의 서명을 위조했음이 명백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원고는 자신의 가게에 있었고 이는 여러 목격자와 사진으로 증명됩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계약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의 힘있는 주장에 법정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태수는 결국 발뺌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눈빛은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부탁했다면 준식이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도 컸습니다. 판사는 냉정한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 유죄, 계약 무효. 피고인은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관련 형사 사건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 순간 가슴에 맺혔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그리고 깊은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제 터전은 다시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태수와 마주쳤습니다. 한때 형제보다 가까웠던 친구의 눈에는 참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말았고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길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오래도록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마치 흰 거북이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배신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씻을 수 없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가게에 앉아 있어도 태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소주잔을 들 때면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기억들이 마치 독처럼 가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식아, 이제 괜찮은 거지? 가게도 되찾았으니 다행이다. 단골 손님들은 기뻐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배어있는 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횟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준식이 형, 왜 가게를 팔아? 이제 겨우 이겼는데. 그 고생은 뭐였어? 여기서 계속 장사하면 되잖아. 단골도 많은데. 가게도 잘 되고 있고. 모두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상처 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가게를 팔아 얻은 돈을 들고 저는 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도 아닌 남해안의 작고 한적한 어촌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은 관광객도 거의 없는 오직 바다와 바람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허름한 컨테이너를 구했습니다. 녹슬고 낡은 철판으로 된 그 상자 같은 공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이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컨테이너를 개조했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작은 창문을 내고 바닥에는 목재를 깔았습니다. 부엌 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몇 개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식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간판은 직접 나무 판재 글씨를 새겨 만들었습니다. 흰 거북 식당.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만남을 기념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2~3명, 많을 때도 1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로 근처 해안도로를 지나가는 드문 여행객들이나 가끔 낚시꾼들이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오직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기로 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직접 작은 배를 몰고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도 직접 채취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잡은 신선한 해산물로 요리를 했습니다. 메뉴는 3가지뿐이었습니다. 그날 잡힌 생선으로 만드는 회, 찌개, 구이. 모든 반찬은 제가 직접 담갔고 김치도 손수 담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 생선이 뭐예요? 그냥 방금 잡은 거예요. 신선한 게 비결이죠. 간혹 오는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과 정성, 그리고 바다가 주는 선물을 소중히 다루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 없이 파도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바다의 넓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함께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의 배신으로 얼룩졌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물어갔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바다처럼 천천히 끈질기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파도를 치듯이 저도 삶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급함 없이,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온전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가듯이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날, 컨테이너 지붕 위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흰 거북이를 만났던 그날부터 복권 당첨, 태수의 배신, 법정 싸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일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파도처럼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내 안에 조용히 쌓이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의 작은 선택들, 순간순간의 진심 어린 마음가짐, 그것이 모여 진짜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놓쳤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맛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면 컨테이너 앞에 작은 등을 켜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작은 불빛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지만 강한 빛이 켜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평화였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흰 거북 식당을 연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에 저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해변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붉은 새벽빛을 받아 신비로운 색채로 물들어 있었고, 모래사장은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걷다가 문득 모래 위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작은 거북이였습니다. 아마도 어젯밤에 알에서 깨어나 바다로 향하던 중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바다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고 손을 뻗어 작은 거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약하게 지느러미를 퍼덕이는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햇빛에 반짝이는 그 조그만 생명체를 바라보는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등껍질은 아직 부드럽고 연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바다는 저쪽인데. 거북이를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천천히 바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작은 심장 박동이 제 손끝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이 거북이는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오는 곳에 조심스럽게 거북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생명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이내 힘차게 지느러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등껍질을 덮자 마치 활력을 되찾은 듯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살아가라. 천천히, 너답게. 거북이는 파도를 타고 점점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마치 인사라도 하듯 한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난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거북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저는 조용히 모래를 쓸었습니다. 제 발자국과 거북이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모래사장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모래사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작은 생명이 스스로의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제가 그날 흰 거북이를 구한 것처럼 지금 이 작은 거북이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아주 작은 선택, 작은 행동,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져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구한 거북이, 그 거북이가 가져다 준 행운, 태수의 배신, 법정투쟁,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 바다로 돌려보낸 이 작은 거북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진심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또 내일 아침에 해변을 걷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전부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흰 거북 식당이라는 이름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바다를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더욱 푸르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흰 거북아. 네가 아니었다면 난 진짜 행복이 뭔지 몰랐을 거야.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다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도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한준식 씨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생명을 선택한 그 순간이 결국 그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은 어떤 것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흰 거북이처럼 특별한 선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